일단 성장주냐 가치주냐에서는 성장주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거는 최근까지는 대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그 판단이 빨라야 되고요. 판단에 따라서 교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해줘야만 됩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이미 확고하게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산업들. 당분간 제가 생각했을 때의 삼성전자의 매매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소위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뭐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한 거는 그때그때에 상당히 큰 테마가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테마,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거에 내가 어떻게 편승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경우를 보면 2011년도 같은 거에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롯해서 이게 3, 4배씩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가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떤 게 더 좋느냐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판단이 내려지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식, 게임 주식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2014년도 이때가 되면 화장품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네. 그때는 중국의 소비가 붐을 이룬다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주식들이 아모레퍼시픽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백화점 3사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은 것보다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이 될 거냐, 그거가 과연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성장 산업, 이것을 잘 파악하고 내가 그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수익률, 예. 여기에 이제 관련이 된다. 그렇죠. 예. 자꾸 무슨 뭐 성장이 어떻게 되냐, 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 자꾸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내년도로 부각될 만한 걸로 뭐 요즘 나오는 이야기 보면 뭐 로봇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메타버스 얘기하기, XR 기기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서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그 테마, 이것을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큰 의미의 진짜 2차 전지, 뭔가 시대를 바꾸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대를 바꾸는 그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소위 제가 그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우리 전기차라는 세상이 그렇죠. 바뀌어지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주,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섹터, 이런 것들도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테마 정도로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은 보면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시화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실한 그림이 안 들어오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8년 전에 얘기할 때는 그래 전기차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충전시키는데 몇 시간이 든다며.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부산 가는데 이게 중간에 충전하면 한 3, 4시간 정도 쉬고 가야 되는데 그걸 과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2차 전지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느냐 하면 전기차라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타는 사람들도 많이 그랬고 나도 그거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얘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와 부딪히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데, 메타버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그렇게 나를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이게 체감이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를 해보는데 그다지 이게 호소력이 강하지 못하면 잠깐 시도했다가 다시 또 물러나는 형태가 됐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크게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크게 끌어올려지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테마는 시장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태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 주자를 끌어내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일시적인 테마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오래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세상을 바꾸는 그 테마냐. 예, 그렇죠. 요거를 참 분간하는 게 예. 쉽진 않지만 결국 시장이 알아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게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러한 것들 가지고 아주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중소형주의 시장이었죠. 그게 네. 참 좋은 흐름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또 대형주 중심으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 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예. 어떤 식의 이 투자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일단 성장주냐 가치주냐에서는 성장주죠. 왜냐하면 이미 뭐 가치주는 그다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 가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6년도 이렇게 시장이 그 정체돼 버리는 형태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중에 누가 성장이 높으냐 그거에 그러니까 그런 그 성장성에다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성장이냐 가치냐를 따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 쪽으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이거는 최근까지는 대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10월 중순의 주가까지 10월 중순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어떤 주식서부터 끌어올리냐 하면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 주식은 최소한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주식이다. 그리고 언젠가 되면 우리한테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주식. 이거를 이제 제1호로 피크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한쪽에서는 삼성전자로 대표됐고 또 한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대표됐고 그걸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비슷한 대형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진이 뭐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거에 선택된 게 이제 뭐 LG전자라던가 현대건설이라던가 또 뭐 포스코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야 삼진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삼진이 뭐냐 하면 중소형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번 보시죠. 내년도까지도 주식시장을 보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뭐 2150을 바닥으로 치고 쭉 올라가서 내년도 최고점이 2700을 가고 2800을 가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겠죠. 근데 2150이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500 정도고 떨어지면 한 2200, 뭐 50, 2300 이런 정도로 해서 상하의 폭이 250포인트 정도로서 좁혀진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대형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삼성전자가 떨어진 걸 최대한으로 잘 사서 높아졌을 때 최대한으로 잘 판다라고 하더라도 10%의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죠? 그거에서 위아래로 내가 사면서 위아래로 떼줘야 되는 것까지를 다 감안하게 되면 진짜 잘한다고 해봐야 1년에 6% 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채권 거 하면 1년 동안 수익률이 6%가 넘는데 그럴 바에야 안전하게 하지 이런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죠. 그동안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테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테마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대형주서부터 중소형주까지 그 테마에 맞는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이 무게 중심은 중소형주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테마 주식이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주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성장주에 물려서 마이너스 50% 예. 전후 예. 심지어 80% 되신다는 분들도 요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뭐 소위 메타버스 아니면 뭐 바이오주들 이런 거에 물리신 분들. 근데 다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성장주가 좀 부각이 되고 이러한 시점이 오면 과연 내가 이렇게
그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주식이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산 가격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주식시장 한 번에 어떤 큰 일시적 테마가 일어났을 때 그 고점 이게 다음에 시간을 기다리면 다시 그런 일들이 돌아왔나요? 역사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주식 가지고 80% 손해났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바이오가 핵심 테마일 때에 거의 정점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다음에 테마가 올 때에 그리고 성장주들이 움직이고 할 때에 똑같이 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성장주와 테마가 쭉 이렇게 갈 때는 계속해서 그 모양이 바뀌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컨텐츠 주식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갔고 2차 전지가 올라갔고 막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중심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 바이오는 외곽에 있는 주식이 되잖아요. 외곽에 있는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 외곽에 있는 성장주가 본인들이 가장 핵심일 때에 그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됐다. 그거 정고점까지 올라가기 바라면은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해가지고 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회복했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에는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그 판단이 빨라야 되고요. 판단에 따라서 교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잘 해줘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해서 맨 위에서 이렇게 물려버리고 이랬을 때는 정말로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야 되죠. 아니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 뭐 심지어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산업의 사이클 가장 좋고 이익이 클 때 우리는 사이클이니까 정점에 왔을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되고 안 좋다 하는 시점에서는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에 하나 좀 사이클 몰라서 고점에 샀어도 다시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호황이 왔을 때 그때 팔면은 또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걸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소형 테마주에. 예. 근데 이거는 주로 대형주 그렇죠. 중심인 예, 거죠. 예. 그거 중소형 테마주에는 그거를 적용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중소형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은 기대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기업들의 실적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언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들이 이렇게 경기 순환상에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거의 많은 그 바이오 주식들은요, 매출액 20억에 영업적자 200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매출액 20억이 매출액 30억이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경기가 좋아진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주들은 그거를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산업의 사이클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이미 확고하게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조선 산업, 뭐 반도체 산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지만 그거 말고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반도체도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곧 내년도 적자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 지금 안 좋다는 이때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래도 적자라든가 가시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 시점 가지고도 예. 안 좋을 때 사는 건 맞는데 그 안 좋은 것도 어느 지점에서 사는 게 맞는 거냐 예. 이 논란이 참 많아요. 재작년, 작년 이때에 특히 재작년에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죠.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이 온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내가 반도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때 이제 9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93,000원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와서 8만 원대 초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당신들 얘기대로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빅사이클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올해 막 해가지고 뭐가 했을 때, 6만 원 밑으로 내려가. 잘못하면 5만 원을 깰 수도 있어. 거기까지 가야 끝이 나. 그랬는데 5만 1,00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6만 원을 조금 회복해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 해가지고 뭐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 2분기 정도서부터 반도체가 업턴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생각했을 때의 삼성전자의 매매는 5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사고, 그 다음에 6만 원을 넘어서 한 6만 2, 3천 원 되면 팔고, 이런 형태로서 진행을 트레이딩, 해야지. 박스권 트레이딩. 그걸 해야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반도체 빅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의 전망이 틀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여러 정부들이 지원을 해줬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바꾸고 전자제품을 교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불과 2년에서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TV 한번 교체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또 TV 교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이 모양이 됐는지,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회복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무슨 아마존을 비롯한 유통회사들이 무슨 여기에 서버를 얼마를 증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런 기업들 몇 개가 서버를 증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많이 된다고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확장을 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반도체 경기를 끌어내렸던 요인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년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냥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괜히 여기에서 또 무슨 드디어 이제 바닥을 쳤고, 그 옛날에 반도체 주식 바닥을 치고 나서 보면 몇 퍼센트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 되면 삼성전자가 9만 원을 가고, 이런 얘기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이제 그 수익을 보던 수출주들이 있고, 환차 이익이 커졌던, 그다음에 또 환율이 다시 좀 조절이 되면서 환차 이익이 적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수입하는 업체들, 그럼에도 1,300원 때문에 워낙 높으니까 하여튼 이 환율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확 달라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이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이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440원, 50원 정도 올라가니까 1,500원을 가고 1,600원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로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참 한심한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환율이 만약에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올 것 같지, 1,440원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1,430원이 되고, 연말 정도 되면 1,420원이 되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것 같지, 가격 변수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바뀌면요, 갑자기 1,440원에서 1,300원이 돼버리고 1,200 얼마가 되고, 이런 형태로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했거든요. 지금 보면 1,41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1,325원 정도까지 지금 다시 또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격 변수가, 특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냐 하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가 강해진다, 강달러다, 한때 보면 킥달러 이런 얘기 했잖아요. 킹달러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모두 다 달러를 롱으로서 갖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봤는데 잘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안 움직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군가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것 같고 이제는 달러를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달러를 팔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그 반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거든요.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엔달러 환율이 9월 달에 147엔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됐냐면 98년도 말 되면 180엔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10월 초가 되니까 147엔짜리가 나흘 사이에 110엔까지 한꺼번에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게 똑같은 원리로서 왔던 거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한 거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은 고점은 맞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85% 정도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그 수준 내로 돌아오는 그런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을 거고 앞으로 좀 더 내려와서 1200원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안정적인 국면으로서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될 거 보이고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매수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것만큼 제가 봤을 때의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별로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이럴 것 같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외국인 매수는요,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해외 주식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도 대비해 보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재작년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요,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사겠다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들어온 사람도 많지만 미국 시장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돈이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좋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10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도 1% 이상 올라가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하루에 30%씩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가.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나가느냐 하는 것들은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환율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부터 피크를 치고 내려와서 강해지고 뭐 이런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늘어날 거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필요한데 그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만한 환경이 뭐가 필요하냐, 예.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예. 봤을 때 뭘 첫손에 꼽으시겠어요? 일단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요. 전체 시장, 세계 증시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보게 되면 경기가 그렇게 크게 심하게 둔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판단이 들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 모양이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